줄기세포를 활용해 난치병인 간질성 방광염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벤처기업 미래셀바이오는 서울 아산병원과 공동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사용한 임상시험을 통해 증상 완화와 조직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환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방광 점막이 손상되는 헌어병변이 나타나고 빈뇨와 극심한 골반 통증을 동반하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증 간질성 방광염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꿈틀대는 이 모습은 박쥐의 폐세포로 만들어진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입니다. 박쥐의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워서 만든 가짜 폐인 셈입니다. 신변종 바이러스의 주요 숙주인 박쥐를 연구할 수 있는 생체 모델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희는 국내 박쥐 5종의 기도, 폐, 신장, 소장에서 오가노이드를 구축했습니다. 이 세포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더 이상 박쥐 생체 실험을 위해 야생 박쥐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박쥐는 팬데믹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인수공통 바이러스의 숙주입니다. 박쥐를 포함해 감염병의 75%는 동물로부터 유래합니다. 박쥐 오가노이드에 렘데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항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툴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 이 오가노이드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흔히 알려진 사스코로나2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였던 중국 박쥐와 달리 우리나라 박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숙주가 아니란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자연 숙주에 가까운 환경에서 병원체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연구의 정밀성과 실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인수공통 바이러스의 종간 전파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도 중요한 실험. 연구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바이러스 2종도 새로 발견했지만 인간에게 옮기거나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은 박쥐뿐만 아니라 인수 공통 감염병을 가진 다양한 동물의 오가노이드를 개발해 새로운 바이러스와 팬데믹을 막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동양 토종벌을 품종 개량해 만든 한라벌입니다. 활동성이 좋고 건강해 벌집 가득 꿀을 모아놨습니다. 15년 전 토종벌 에이즈라고 불렸던 바이러스 감염이 커져 전국 토종벌의 70% 넘게 폐사하는 멸절 위기가 닥쳤지만 되살아났습니다. 한라벌은 바이러스 저항성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 한라벌은 병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온 벌통을 여왕벌을 교체해주게 되면 다시 또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한라벌을 만들어낸 농업과학원 연구진을 찾아갔습니다. 꿀벌을 인공 수정하는 모습, 숯벌에서 채취한 정자를 여왕벌의 꼬리에 삽입합니다. 서양 꿀벌에 비해 동양 토종벌은 여왕벌 교미구의 생김새상 인공 수정이 까다롭습니다. 인공 수정은 이제 저희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7년 만에 이제 육종을 하게 된 거죠. 이후 토종벌 폐사는 잠잠해졌지만 3년 전부턴 서양종 꿀벌 폐사라는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응애라고 불리는 진드기성 병충해 탓이 큽니다. 양봉 농가에서 키우는 서양종 꿀벌 몸에 응애가 얼마나 기생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꿀벌한테 이 고운 입자에 설탕 가루를 뿌리게 되면 꿀벌 몸에 붙어있던 응애들의 부착력이 낮아져서 몸 밖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설탕가루 곳곳에서 응애들이 꿈틀댑니다. 이런 응애를 잡느라 국내 농가에서 특정 성분의 약물을 오래 써왔고 이로 인해 내성이 생기면서 꿀벌 폐사가 더 심해졌습니다. 농업과학원은 토종벌 개량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5곳에 품종 증식장을 갖추는 등 응애 맞춤형 품종 개량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효율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다음 세대에서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부작용도 있고 해서 현재 전 세계 식용작물의 70% 이상은 꿀벌을 매개로 열매를 맺습니다.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식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선 꿀벌의 품종 개량과 함께 약물 내성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 약재 개발 등도 필요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얼음의 땅 남극. 여기 두께가 3m나 되는 거대한 해빙, 즉 바다 얼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특수 장비로 뚫습니다. 잠수부가 입수하자 얼음 밑 바다에서 칼처럼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보입니다. 더 깊게 내려가자 얼음 조각들은 10m 두께로 뒤엉켜 달라붙은 형태로 거대한 군집을 이룹니다. 바로 그 얼음 군집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사상 처음 포착됐습니다. 바다의 천사란 별명의 클리오네, 즉 고등부터 극지의 작은 물고기까지 남극의 비밀 서식지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물고기가 얼음을 마치 집처럼 이용합니다. 얼음 군집의 존재 자체는 1905년 학계에 보고됐지만 우리나라 극지연구소팀은 그 안의 생태계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얼음 속 물고기의 알들을 채집해 부화시키는 데도 성공했는데 남극 펭귄들이 주로 먹는 남극 은어로 확인됐습니다. 실버피쉬가 심해어거든요. 연어처럼 심해에서 살다가 먼바다에서 알을 낳을 때는 바로 이 생태계, 해빙 생태계로 와서 알을 놓는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죠. 이 얼음 군집은 초록색을 띱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때문인데 이들을 잡아먹은 동물들의 사체가 가라앉으면서 탄소를 심해에 저장하게 됩니다. 남극 바다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바다의 40%나 됩니다. 남극 해빙 아래 얼음층이 줄어들면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겨울 극지연구소팀은 얼음 군집 속 생물들에 대한 표본화 작업을 벌이는데 비밀의 얼음 생태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용 칩입니다.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CPU 역할을 맡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빛 알갱이인 광자가 지나가는 갈림길이 8개가 있습니다. 기존 개발된 4큐비트를 넘어 8개의 광자를 사용하는 8큐비트 칩을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1cm짜리 칩 하나로 8개의 광자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칩들을 연결하면 무수히 많은 광자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컴퓨터는 비트란 정보 단위를 쓰는데 8비트면 8개의 공간을 이용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8큐비트가 처리하는 정보량은 2의 8승인 256개 수준으로 많아집니다. 50큐비트 수준인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못 푸는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군사나 금융 분야의 고차원 암호도 양자 컴퓨터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암호 체계를 다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그 돈들도 다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있게 되고. 큐비트만 늘린다고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IBM이 초전도 방식으로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가동 시간이 채 1초도 안 됐습니다. 초전도 방식과 달리 이번 광자를 이용한 방식은 광자가 계속 사라지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상용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더 높다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상용에 쓰이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15년 이 정도까지를 내다보고 있고요. 연구팀의 목표는 올해 안에 16큐비트급 양자칩을 개발하고 광자 손실을 방지하는 방안을 찾는 겁니다. SBS 정구희입니다.